톨레랑스에서 노마디즘으로 논어는 우리가 건너뛸 수 없습니다. 중국 사상을 공자가 활동한 시기를 중심으로 공자 이전 2500, 공자 이후 2500년으로 나눕니다. 공자가 14년간 망명을 끝내고 68세에 고향에 들어와 73세로 죽기까지 5년 동안 학사를 세워 제자들과 만납니다. 논어는 망명 중에 그리고 망명 후 양리에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정리한 것입니다. 논어는 공자 사후 100년 이후에 공자 학단에서 만든 책입니다. 제자인 자공이 있었습니다. 공자의 14년간의 망명도 자공의 상권에서의 망명이었습니다. 자공은 자루나 안회처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공자 3년상을 마치고 돌아갈 때 움막을 철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제를 털어 학단을 유지합니다. 그 연구 성과가 논어입니다. 주나라가 기원전 1100년경에 건국되었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는 기원전 770부터 시작됩니다. 건국 후 400년이 못되어 혼란기가 된 것입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사회경제적 의미의 시대 구분은 아닙니다. 춘추라는 역사서 기준입니다. 이 시기는 사회경제사적으로 철기시대입니다. 무기와 농기구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농업 생산력이 발전합니다. 그러면 그 잉여 생산물이 상업과 수공업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토지 생산력이 높아지면 토지에 대한 관념이 변합니다. 이런 변화는 주나라의 종법 질서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종법 질서란 천자의 맏아들은 천자가 되고 둘째 아들은 제후가 되는 제도입니다. 또 제후의 맏아들은 제후가 되고 둘째 아들은 대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72개 제후국은 혈연 관계입니다. 가족 질서이면서 국가 질서입니다. 충효일제입니다. 이러한 종법 질서는 오늘 개념으로 보면 제후국 연방제입니다. 제후국 간의 평화 공존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봉토는 사유화되고 제후국들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에 격차가 생기면서 침탈과 합병이 시작됩니다. 동이라는 패권적 경영이 대세가 됩니다. 유가학파는 이러한 패권 경영에 반대하고 제후국 연방제라는 주나라 모델을 지지합니다. 이것이 화의부동입니다. 화동담론은 군자 화의부동, 소인동의부화를 줄인 이름입니다. 이 구절의 해석은 군자는 화목하되 부화내동하지 않고 소인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화목하지 못한다 입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화와 동을 대비로 읽지 않고 있습니다. 이 화동담론이 춘추전국시대 유가학파의 세계인식이라는 점을 봐야 합니다.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 사상은 정치적 담론입니다. 화동담론도 그러합니다. 전쟁을 통한 병합을 반대하고 큰 나라 작은 나라가 공존하는 세계를 주장합니다. 화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관용의 논리입니다. 동은 지배와 흡수 합병의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화와 동은 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군자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며 소인은 지배하려고 하고 공존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화동담론을 말하는 이유는 동의 논리로 오늘날의 패권적 구조를 조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근대사의 전개 과정은 존재론적 논리가 관철되는 강철의 역사였습니다.
자기 존재성을 배타적으로 강화하는 존재론적 논리가 식민지 시대와 전쟁을 거쳐 오늘날의 금융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장기 불황은 패권적 질서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라는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패권 구조가 건재합니다. 춘추전국 시대에도 패도 경영 방식을 채용한 제황공이 패권을 장악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사를 재상으로 삼고 패도를 실현한 진시황이 통일합니다. 그에 비하면 공자의 화의부동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진나라는 14년 만에 망합니다. 주문왕이 용을 만나는 꿈을 꾸고 강태공을 만납니다. 세월을 낳고 있었습니다. 문왕과 강태공의 만남은 이씨족과 강씨족의 연합입니다. 강태공과 무왕이 연합하여 은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문제는 은나라 멸망 후에 나타납니다. 강태공은 육도삼령이라는 병서를 쓴 강씨족의 리더였고 연합전선의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은나라를 무너뜨린 후에 변방으로 밀려납니다. 중원을 중심으로 한 유지 55개국은 이씨로 제후를 봉합니다. 강씨족은 추방됩니다. 원래 서쪽을 근거지로 했던 강씨족이 동쪽 산동 반도로 쫓겨납니다. 도착민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고 문물도 낯섭니다. 산동 반도와 중원 사이에는 주나라 진족들의 제후국으로 방벽을 쳤습니다. 그런데 400년 후에 그 변방에서 제황공이 춘추 최초의 패자로 등장합니다. 강태공의 16대 손입니다. 이 폐업을 성공시킨 재상이 관중입니다. 국가와 개인의 운명도 극적입니다. 관중은 포로였습니다. 친구 포숙이 관중을 황공의 재상으로 청구합니다. 관중은 황공을 도와 최초 패자로 등장합니다. 유명한 규구 회맹이 당시 사정을 알려줍니다. 기원전 651년 위나라에 있는 규구라는 큰 들판에서 회맹이 열립니다. 패자가 소집하는 제후국 회의입니다. 천자가 보기에 무례한 회의입니다. 그러나 패자의 위세 때문에 제후국이 모입니다. 노, 송, 정, 위 등의 군주들이 모였습니다. 희생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으로 맹약을 하는데 이때는 묶어둔 짐승 위에 서약서를 올리고 황하의 제방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황하의 물을 전쟁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홍수의 피해를 막은 것입니다. 규구 회맹 때 천자가 제공이라는 제상을 시켜 제사 고기를 보냈습니다. 고기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문왕과 무왕에게 제사 지낸 고기를 황공에게 보낸다. 황공은 백성을 사랑하고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구라 부르겠다. 그래서 이 고기를 땅 위에서 절하지 않고 그냥 받아도 된다. 황공으로서는 영예입니다. 황공은 그럴까 하다가 관중에게 묻습니다. 관중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군이 군답지 못하고 신이 신답지 못해서 세상이 어려운 것입니다. 땅하로 내려가 절하고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황공이 관중이 시키는 대로 내려가서 감히 전자의 제사 고기를 그냥 받을 수 없다고 하며 절하고 엎드려 받습니다. 제후들의 박수를 받습니다. 비수는 도로 천자에게 날아갔습니다. 천자는 황공의 오만한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제후들이 황공에게 등 돌리기를 원했지만 천만에 땅하로 내려와 공손하게 받았습니다. 천자로서의 최후의 위선마저 추락하고 맙니다. 제후들은 사실 패자인 제왕공의 위세 때문에 복속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왕공의 충절 때문에 그를 따른다는 명분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질서도 우리의 자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름만 남은 주나라는 400년 후에 사라집니다.
당시 제후국은 제후가 직접 통치하는 구급, 제후의 아들인 경대부가 통치하는 도읍이 있고 그 외곽의 넓은 지역에는 많은 비읍들이 있었습니다. 이 비읍은 자치를 허용하고 세금을 바치게 합니다. 군주는 막강한 명령을 거느리고 이 지역을 순행합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비읍이나 모반의 위험이 있는 비읍은 유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매장합니다. 이런 형태의 국가를 읍제국가라 합니다. 그런데 제후국 간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구급과 도움만으로는 군사력과 경제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비읍을 직접 통치하에 둡니다. 그러한 변화를 읍제국가에서 영토국가로의 변화라고 합니다.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고 도시에 대한 관념이 바뀐다 했죠. 농업 경영도 난가족 경영이 가능해집니다. 공동경작제에서 가족 중심 경영으로 바뀝니다. 이러니 비읍을 해체하여 직접 지배하에 두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읍제국가도 영토국가로 바뀌면서 전쟁 규모도 커집니다. 3만 4만의 병력이 45만의 병력으로 변합니다. 초진 같은 대국의 경우 100만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동해 논리와 패권 정책의 결과입니다. 춘추 전국시대를 일관하여 이런 패권 정책이 승합니다. 공자의 왕도나 화의 논리는 군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그만큼 당시 경쟁에서는 국력의 극대화가 관심사였습니다. 공자의 수행제자들은 서너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패권 논리가 대세였습니다. 춘추시대 이름 남긴 정치가들이 패권론자였습니다. 이사, 상항, 범저, 장의 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패도와 왕도를 승패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패도는 파괴와 살상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나라도 14년 만에 망했습니다. 반면 왕도와 화의 논리는 실패했지만 유학은 한나라의 관학으로 격상되고 공자는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500년 전에 화동론을 재론하면서 감회가 있습니다. 공자가 건재하지만 패권 논리도 건재합니다. 패권 논리는 우리 시대의 대세입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패권 논리에 대한 평가가 요구됩니다. 그것이 사활적 경쟁에서 살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었고 단기간에 효과적인 방책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패권 논리가 짓밟고 간 파괴를 모른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패권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쟁과 패권적 질서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를 봐야 합니다. 화동담론은 우리의 통일담론으로서 중요합니다. 나는 통일을 통하는 통자의 한 일자로 쓰기도 합니다. 평화, 정착, 교류, 협력만 따져나간다면 통일의 90%가 달성되는 것입니다. 평화, 정착, 교류, 협력, 그리고 다양성의 승인이 통일입니다. 통일이 일단 이루어지면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통일로 가는 길은 가능합니다. 통일에서 통일로 가는 과정을 관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소통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화합하여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통일과 화화는 통일의 청사진이면서 21세기의 문명사적 전망입니다. 우리의 민족사적 과제이면서 세계사적 과제이죠. 이러한 세계사적 과제가 경과해야 할 경로에 대한 현실적 구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반도와 동아시아가 출발 지점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20세기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반목은 지금도 상처가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아시아 국가들이 열중하고 있는 근대 기획은 도도한 패권적 질서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봉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민족들은 20세기 전반부까지만 하더라도 반패권적 인식을 공유하고 아시아의 연대를 지향했습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는 20세기의 피해자이며 패권 구조의 희생자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그 자체로서 언제든 집단적 개혁 동력으로 결집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북관계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재조명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 현실은 이러한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소통과 변화 자체에 대한 사고가 없습니다. 그 위에 동북아시아에 집중되고 있는 패권 국가들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주적 입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함은 실학파 중에서 북학파입니다. 북학의 반대는 남학이 아니고 북벌입니다. 요종의 국시가 북벌이었습니다. 북벌이란 청나라 오랑캐를 정벌하자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병자, 정묘, 양난으로 청나라의 신하가 됩니다. 그 자체가 수치인 것은 둘째입니다. 조선사회 지배구조 자체가 와해될 위기에 처합니다. 북벌을 천명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명나라에 대해 충성을 저버린다면 조선왕이 백성의 충성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북벌은 조선사회의 존립 근거였습니다. 이후 조선은 북벌을 국시로 하는 소중화의 나라로 교조화됩니다. 조선시대의 이런 상황에서 북학은 이단이었습니다. 오랑캐를 배우자고 하다니 조선의 지배구조를 개혁하자는 것이나 같습니다. 북학파의 열린 자세는 파격적입니다. 배울 것이 없는 상대는 없습니다. 문제는 배울 것이 없다는 폐쇄된 사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열린 사고입니다. 남과 북의 통일과 화화에 대한 사고입니다. 이것이 관용 톨레랑스에서 유목 노마디즘으로 탈주하는 탈근대의 경로이기도 합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관념은 동의 논리입니다. 열린 사고가 못됩니다. 통일은 민족의 비원입니다. 눈물겨운 화해이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가슴 벅찬 출발입니다. 통일이야말로 해방이고 지연된 독립입니다. 그것이 대박처럼 갑자기 다가올 때가 오히려 파탄입니다. 통일이 아니라 통일로서 충분한 것입니다. 남과 북은 다 같이 높은 교육 수준의 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막대한 부존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가능성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엄중합니다. 밖으로는 불안한 세계 경제 질서의 중하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운신이 부자유합니다. 국정은 부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담 비용은 커지고 있습니다. 민족 역량의 엄청난 내부 소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통일과 화화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자립구조는 최소 7천만의 인구 규모가 요구됩니다. 브릭스를 비롯해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주목받는 것도 역시 인구 규모 때문입니다. 분단은 이러한 가능성마저 봉쇄합니다. 남북 관계의 현실은 새로운 전망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동담론을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 연구 분야에서는
분단을 이데올로기 문제로 규정해온 지금과는 다른 견해가 제기됩니다. 한민족의 세계 경영이라는 관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두 개의 국가 경영의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륙의 변방에서 2000년 동안 국가를 지탱해 올 수 있었던 것이 두 개의 축을 자유롭게 구사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주와 개방이라는 두 개의 축입니다. 자주는 우리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지키는 것이고, 개방은 세계와의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춘추전국시대 중국 대륙이 분열과 혼란을 거듭할 때 고조선이 광대한 강역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진안의 통일국가가 등장하면서 고조선이 망하고 한사군이 설치됩니다. 자주에서 개방으로 국가 경영축이 바뀝니다. 그 후 220년 한나라가 망하고 5, 16국이 난립하는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신라 고구려 백제가 발전합니다. 자주 국력을 강화합니다. 618년 당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고구려와 백제가 망합니다. 통일신라는 개방화되고 속국화됩니다. 2000년 동안 우리가 경영해온 세계와의 관계 형식이 자주와 개방이라는 두 개의 축입니다. 이 두 개의 국가 경영축을 슬기롭게 구사해 왔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우리 역사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남북분단은 자주와 개방이라는 두 개의 축이 남과 북으로 각각 외화되어 나타난 것이라는 겁니다. 분단을 냉전 이지의 대올로기로 받아들이는 지금까지의 관점과 다릅니다. 자주의 무게를 두었을 때는 민족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던 반면 고립되고 정체될 위험이 없지 않습니다. 반대로 개방의 무게를 두면 고려 후기와 통일신라처럼 문화는 발전하지만 국가의 주권이 침해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개화 정책은 만국과 식민지로 갑니다. 불과 100년 전의 역사입니다. 불행하게도 지금은 두 개의 경영축을 잘 구사하기는커녕 그 주도권을 빼앗겨 타국에 역용당하고 있습니다. 논어의 화동담론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우리의 최고의 선택은 화화 패러다임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사적 과제이면서 세계사적 과제입니다. 톨레랑스를 넘어 탈주하는 노마디즘이며 오늘날의 패권적 질서 이유를 고민하는 탈근대 담론이기도 합니다. 6. 군자는 본래 궁한 법이라네. 지난 시간에 관중은 동의 논리로 성공하고 공자는 화의 논리로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배도가 성공한 것은 비읍을 직접 통치하에 편입함으로써 읍제국가를 영토국가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비읍 출신입니다. 구읍, 도읍은 도로와 건물이 질서 정연하고 엄격합니다. 비읍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 문화가 남아있습니다. 기록에는 70노인 숙량흘과 16세의 안징제 사이에서 공자가 태어납니다. 3살 때 아버지가 별세하고 24살 때 어머니도 죽습니다. 스승도 없습니다. 비읍에 유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장례를 대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자는 그러한 사람들 세계에서 이해로 입신합니다.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후에 노나라에서 형벌을 총괄하는 사구에 오르기도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망명길에 오릅니다. 정치 영역에서는 실패합니다. 14년 동안의 망명이 공자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노년의 형리에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후에 세가에 오릅니다. 제후의 반열에 오릅니다. 제후는 군주입니다. 소왕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공자는 현대 중국의 세계화 아이콘입니다. 공자에 대한 평가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만세의 목탁으로 건재합니다. 그 이유를 읽어야 합니다.
공자는 주공을 그리워하는 복고주의자, 노예제 옹호론자로 비판됩니다. 당시에는 진보라는 관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경험한 것 중에서 나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진보 개념도 그러합니다. 중세의 신학과 계몽주의적 관념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주나라 모델은 우리가 화동남론에서 보았듯이 제후국 연방제입니다. 당시의 패권 경쟁에서 실패한 모델이지만 오늘날까지 장수하는 모델입니다. 14년간 여러 나라를 방문해서 제후들과 면담했지만 아무도 공자를 등용하지 않았습니다. 소진 같은 사람은 6나라의 재상에 오르기도 합니다. 14년의 망명 동안 공자를 수행한 제자는 자로, 안회, 자공 3명입니다. 염류처럼 중간에 동행한 제자도 있었습니다만 고단한 망명이었습니다. 굶기도 많이 했습니다. 위험한 고비를 겪기도 합니다. 68세가 되어 노나라로 돌아옵니다. 지금의 곡부 대성전은 공자 당시의 모습이 아닙니다. 역대 제왕들이 공자를 도구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공자 당시에는 초라한 학사였습니다. 인부지이불온, 불력곤자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 정치 영역으로부터 만세의 목탁으로 나아간 그의 감정을 수레한 것이지만 고단한 삶을 엿보게 합니다. 공자의 이러한 인간관이 형성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은 것이 이노우의 야스시의 견해입니다. 공자는 광견을 선호하는 혁명가였다고 합니다. 광견이란 거침없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광자진취, 견자유소불위라고 했습니다. 뜻이 높고 작은 일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실제 공자는 삼원의 첨주 정치를 반대하다가 망명합니다. 시라가와 시즈가는 공자의 초기 교단이 자로나 칠족에 같은 유협의 무리들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남의 나라에 들어가 상하를 이간하고 어지럽혔다는 공자의 행적을 고어모로는 노예 해방투쟁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는 주공을 본 지가 오래되었다는 말로 공자를 노예제 옹호론자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리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노예제의 조건이 미숙했습니다. 노예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노예 노동의 생산성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예 생산물이 상품화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또 노예 공급원으로서의 타 종족이 주변에 있어 노예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다른 부족이나 종족은 제사의 희생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자가 변방 사람이었고 광견의 무리에서 봄을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서는 그가 항상 깊이 인물로 여겼던 양호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부녀에 사생하였고 부모의 묘소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라가와는 공자의 그러한 출생신분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참주제를 반대하다 망명한 14년의 유랑이 공자를 광견과 혁명가로부터 만세의 목탁으로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논어는 공자의 대화록이지만 만년의 육아 담론을 정리한 것입니다. 내용도 당시의 패도와 준별되는 왕도론입니다. 자공이 정치를 물었다. 정치란 식과 병과 신의 3가지라고 대답합니다. 자공은 질문이 많은 제자입니다. 이 셋 중에서 한 개를 없앤다면 뭘 없앱니까? 병을 없애라. 또 없앤다면 식을 없애라.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무신분립,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국경 개념이 없어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임금이 신망이 있으면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공자는 인이란 근자열 원자래라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뻐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백성이 경제력이고 군사력이었습니다. 토지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공자의 왕도와 덕치입니다. 관중의 정치는 다릅니다. 정치란 주는 것이다.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관중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면 대답은 달랐을 것입니다. 신을 없애고 그 다음 병을 없애라고 했을 것입니다. 식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창고가 가득 차야 예의 염치를 안다고 했습니다. 이 점에서 관중의 인간 이해는 진보적입니다. 당시의 생산계급인 민도, 귀족계급인 인과 똑같은 욕망과 정서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도노에는 인과 민이 구별됩니다. 인은 사군자를 포함한 귀족층이고 민은 노예와 생산자입니다. 전룡애인, 물건을 아껴 쓰고 사람을 한다고 할 경우 애민이 아닙니다. 사민, 이시, 백성을 부릴 때는 맞춰서 부려야 한다. 동사철인가 아닌가를 봐서 부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런 차이를 확대해서 관중은 민주적이고 공자는 보수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관중이 비록 민의 욕망을 존중하고 그걸 충족시키는 것이 정치라 했지만 본질은 목민입니다. 어쨌든 관중의 패권 논리는 현실 적합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공자의 화, 주나라의 제후국 연방제 모델은 실패했습니다. 패권 논리가 대세인 오늘날 상황에서 공자를 다시 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한 시대와 한 인간을 읽는 일은 그 속에 있는 많은 모순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공자의 화는 주나라의 종법 질서이고 복고적 계급 질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공자로서는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검증된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제와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비판은 처음부터 부정적 결론을 염두에 두는 비방입니다. 공군신신,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는 예로는 공자의 보수적 사회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자가 증오했던 참주 정치를 반대하는 광견의 개혁적 사상이기도 합니다. 공자는 결국 삼환의 횡포에 반대하다 실패하고 망명합니다. 공자는 귀족과 중간계급이 도덕적 모범을 보임으로써 민을 계도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치입니다. 예치는 결국 계급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치는 또 한편 군주의 횡포까지도 규제합니다. 법관은 군주 권력을 제정해 놓는 제왕학입니다. 그러나 법관은 동시에 법을 성문화하고 공개함으로써 군주의 자의성을 규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원래 법을 만든 사람은 규제하지 못합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 현실이 그걸 보여줍니다. 권력자는 법 감정이 없습니다. 처벌과 감시가 자기들의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의 경연이 그렇습니다. 신하들이 임금을 공부시킵니다. 조강, 주강, 석강 하루 3번씩 공부해야 합니다. 주강에는 재상들이 참석합니다. 주강과 석강에는 홍문관에서 나와서 임금을 신하들이 가르칩니다. 연산군은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사실 한마디로 사상의 진보성과 민주성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도 여러 가지가 충돌하는 사상들이 혼재해 있을 것입니다. 공자와 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호출하고 어떤 독법으로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공자어록에서 많이 알려진 명구입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마라. 그러나 이것은 공자의 유화론이라 비판됩니다. 귀국자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베풀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치 않는 것을 그에게 베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학이 국경인 한 나라의 사관 사마천이 공자를 폄하했습니다. 사기에 공자가 노자를 찾아가 이에 관해 질문합니다. 노자의 대답이 사마천의 생각입니다. 양고 심장약허. 양고. 좋은 상인은 좋은 물건을 겉으로 드러내놓지 않고 심장 깊이 감춰둔다. 약허 없는 듯이 하는 법이다. 그리고 교기, 다욕, 태색, 음치로 버리라고 충고합니다. 공자가 노자를 보러 간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마천이 그렇게 쓴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버지인 사마담과 마찬가지로 사마천도 법가라고 합니다. 중간계급의 도덕적 궤도라는 구상 자체가 허구라 보았습니다. 공자가 만세의 목탁인 것이 역설입니다. 공자와 논어가 지향했던 것이 이와 같음에도 오늘날까지 장수합니다. 그 까닭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의 민주공화국에서도 직접 민주제가 실현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의제입니다. 대의제는 중간계급을 승인하는 구조입니다. 중간계급은 실은 민보다는 인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계급은 경연처럼 최고 권력까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급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공자와 논어가 장수하는 역설적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와 논어에 대해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논어는 사회 전반기에 분출하는 개방적 사유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간에 대한 인문학적 사유가 풍부합니다. 종법사회에서는 악이란 관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배 비지배라는 이양대립의 구조에서 통치 철학은 필요 없습니다. 힘에 의한 지배와 혈연에 의한 계승이면 충분했습니다. 신분만 타고나면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유봉자원 박래의 붕도 없었습니다. 수직적 위계만 존재했습니다. 제자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나이 많은 학생은 동생 같고 나이 어린 학생은 아들 같은 이런 관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도라고 불렀습니다. 일종의 종복 개념이었습니다. 이처럼 삼엄한 위계 질서가 무너지는 과도기가 공자의 시대입니다. 공자와 논어의 세계가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개방적 담론입니다. 그래서 논어를 인간관계론의 보고라고 했습니다. 인간관계가 역동성을 발휘하는 계기가 사군자라는 제3계급의 등장입니다. 지배비지배라는 이양대립 구조에서 제3항이 추가된다는 것은 혁명적 변화입니다. 가위와 바위로만 승패를 가르는 게임의 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가위바위보의 구조가 되면 사회의 역동성이 증폭됩니다. 풍도의 작가 이노우의 야스시의 소설 공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노우에가 1989년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인데 나는 풍도를 읽었던 감명 때문에 심취했습니다. 이 소설은 공자의 14년간의 유랑을 배경으로 하면서 논어의 대화들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나를 보여줍니다. 주인공은 언강이라는 가공의 인물입니다. 공자의 제자에 들지 못하는 자벽부로 동행하면서 공자 주변을 지켰던 사람의 회고담입니다. 이 소설에서 공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공자 일행이 진체 사이에서 며칠을 굶주려 쓸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용히 금을 켜고 있는 공자에게 자로가 말합니다. 군자도 공한 때가 있습니까? 군자 역유 공호. 자로의 질문에 대한 공자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군자는 원래 공한 법이라니 군자 오공. 소인은 공하면 흐트러지는 법이지. 바로 이것이 공자의 모든 것을 압축한 답변입니다. 이노우에는 공자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노우에는 이 대화가 공자 어록의 정점이라 생각했습니다.